자, 지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좌파 진영에서조차도 판사가 박정길 판사입니까? 정치를 했다. 그냥 구속할 만큼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수준으로 하고 말아도 될 일을 최순실이 탄핵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이후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엉망이었는데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협의를 하는 것은 그것은 관행의 하나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쫓아내기 위해서 뒤지고 한 행동들은 인사권과 감찰권의 행사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낙하산은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낙하산을 가지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뒤를 뒤져서 겁주고 쫓아내도, 또 그걸 갖고 청와대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협의를 해도, 또 청와대가 각 부서를 누구 쫓아내고 누구 넣으라고 조져도, 또 들어올 사람한테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서 면접 때 뭐라고 답을 하라 시켜도, 그리고 그놈이 또 DD에서 떨어지면 또 다른 산하기관에 내리 꼽아 넣는 것도 아무런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사가 말한 거예요. 이 판사는 자기가 그냥 검찰이 이 사람을 김은경이를 구속시키자는 데 대해서 나는 구속까지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사람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요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낙하산이라는 자체, 블랙리스트라는 자체, 쫓아내기 위한 사찰 자체, 그 다음에 정부가 채용을 하려고 공기업 간부들을, 공공기관 간부들을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꽝 대신 닭이라고 다른 자리를 주는 것도 합법이고, 여기에 이루어진 모든 공갈, 협박, 사찰은 다 합법이다라고 말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전국에 한 3만 개 자리는 대통령 지 멋대로 임명을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제가 한국당이 박정길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를 해야 될 건데, 그 판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이 전 수석이 앞장서서 방해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다. 지금 박정길이가 이야기한 거는 사법부를 겁박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한 개만 이야기하라니까 오히려 지가 한 10개쯤 이야기를 해버린 판사가 정치를 한 사례인 거예요. 이러면 판사, 정치하는 판사,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나는 문재인 편이라고 선언하고 최순실 운운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윤영찬이가 지금 뭐가 힘이 있어요? 예?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며 당신은 검찰이 불법에 눈을 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라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중에 임기 사퇴시키고 중도 사퇴시킨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난리냐. 그래서 김의겸이가 그 발언 직후에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이걸 법원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얘들이야 문 정권에서 먹고 살고 거기에 발 담근 인간들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판사 탄핵을 언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법부가 또 등을 지고 판사들이 지금 걸려있는 놈 집어넣을까봐 그게 겁이 나가 그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30개 기관에 660명의 면죄부를 줬다. 자,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서처럼 청와대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문 정권이 김학의로 일타사피를 노리고 있다. 이거 제가 벌써 했잖아요. 문 정권이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올리고 딸 의혹을 묵살시키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밀어붙이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덮으려고 엉뚱한 대로 지금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과거사위원회가 전날 김학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곽상도는 포함시키고 조응천은 빼줬어요. 조응천도 압력을 넣었다라는 말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재인이 뻔뻔하게 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한국당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황교안, 나경원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면서 특검청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서 김학의, 장자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검청의 불법과 외압 은폐 의혹을 말했는데 말 잘했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이런 거를 지금 특검청의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대한 수사를 외압으로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하고 있고 손혜원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은폐와 외압 의혹이고 손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특검청이잖아요. 자, 신재민 건도 결국은 이 외압으로 정신병원에 가다 놨었죠. 자,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문다혜, 문재인 사이 그 딸 부부도 결국은 지금 특검청으로서 태국에까지 가서 자식을 국제학교 보내고 그리고 경호원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스타 항공과 관련이 있는 태국 회사에 취업을 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문다혜가 우리들 병원을 가고 우리들 병원에 치료받을 때 의료보험 적용을 어떻게 했냐 지금 그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들 병원이 1,400억을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 모든 언론들이 지금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은 아니지만 보도하는 모든 언론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신문이라는 주간지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우리들 병원이 1,400억을 2012년 9월에 대출받았다는데 자꾸 서류상으로는요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기 전에 돈부터 주고 서류를 뒤에 만들었습니까? 언론들이 이것도 좀 물어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1,400억을 대출받았는데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의 신용 상태로 봤을 때는 대출이 불가능했고 이상호는 개인회생 신청을 그 직전에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400억이라는 돈이 나간 거는 분명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대출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책은행인데 민간 병원에 1,400억이나 되는 돈을 거액을 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상호나 우리들 병원은 신한은행 등 곳곳에 1,000억쯤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나서서 대출을 해서 그 빚을 차환, 남의 빚을 갖고 와서 앞에 있던 빚을 끄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산업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부탁을 한 신한은행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 문제도 거기에 부인과 동업자였던 사람이 자기 건물 잡혀줘서 이 사건에 말려들어서 쪽박을 찾는데 그 사람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대출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근데 서류를 조작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이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법원에서 증거 조작을 해서 덮어버리고 그 증거 조작을 잡아내서 경찰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한마디로 윤규근 지금 버닝썬의 경찰총장 그 사람이 나서서 서초경찰서를 본청 범정팀으로 그 사건을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관리하면서 지금 그 사건이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없이도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정식 수사가 되지 않은 채 허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경찰에 있는 건지 검찰에 넘어간 건지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묻는 놈 하나 없어요. 언론도 그 사건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원료신문 같은 데가 조심스럽게 섞지만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병원에 해명을 들으려고 통화를 해도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시끄러워지니까 작년 대선을 앞두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 정재호 등 그리고 문재인과 관련 있는 변호사 2명 등이 동원되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장외 4인방이라고 하면 이상호, 김수경이 양정철 등이었는데 장외 4인방 중에 3명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정철이가 오히려 김수경이의 신복이었다. 그러니까 김수경이라는 여자는 그야말로 문 정권과 뒤에 숨어있는 최고의 실세다. 심지어 뭐 이런 정도의 실세면 사람을 추천하고 자리 꼽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정도이다. 자, 그런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조사도 안 되고 있고 언급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의 말을 한번 여기에 빗대어서 보면 특검청의 이 불법, 이 용납되고 그 다음에 외압과 은폐 의혹이 있고 국민의 분노가 높은 게 우리들 병원이 핵심이잖아요. 자, 윤규근 한번 봅시다. 부인한테 한국에 오라고 했고 그러니까 아직 안 오고 지연되고 있고 아마 오지 마라 했을 거예요. 말만 오라고 하지. 그리고 골프는 안 쳤고 K-팝 티켓을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걸 받은 적은 있다고 또 부인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윤규근이 2번 조사받은 그 외에 윤규근이 지금 버닝썬의 은폐 의혹의 실세다 어떻다 거기서 벌어진 온갖 성폭행, 폭력, 성추행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음란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또 더 나아가서 탈세, 마약 이런 부분에 도대체 누가 봐줘서 이런 것이 오랫동안 가능했는가에 대해 윤규근이 거기에 현장의 몸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윤규근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가 뻔할 것 같지만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규근에 대한 사법 처리조차도 지금 경찰에서 방침이 안 나오고 있어요. 버닝썬이 터진 지가 언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윤규근이 그야말로 이 정권의 폭탄들을 해체시키는데 정권의 도구인 경찰이 이 정권 들어서 완전히 도구가 됐잖아요. 김기현 울산시장 낙마시키는데 울산청이 동원됐잖아요. 이 도구인 경찰을 지금 경찰 안에서 이 정권의 폭탄을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윤규근이를 집어넣으려면 윤규근이가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지 가능하지. 윤규근이 못 가겠다는데 윤규근을 집어넣다가는 윤규근이 우리들 병원 관련해서 폭로 기자회견을 한다 해버리면 상황 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문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을 무슨 뭐 장학선을 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높고 특검청에 대해서 뭐 국민이 아주 실망을 하고 있고 외압과 은폐 의혹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청소 좀 해보지요. 자, 좌파 진영에서조차도 지금 어제 박정길 판사의 김은경 영장 기각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그냥 기각만 시켜주지. 왜 중얼중얼 떠들어서 이제는 낙하산으로 자관 사람 꼽고 앞에 있던 사람 협박해서 드러내는 것도 개혁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문체부 산하 32곳의 공공기관에 대해 임원을 조사하니까 작년 국감 때 지적이 쏟아졌었는데 6개월 새에 76명에서 101명으로 25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산 2,400억을 쓰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캠코더 임원 비중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예요. 82%라는 거예요, 총. 자, 지난해 국감할 때 캠코더로 내려간 사람이 17.3%였는데 올해는 23.1%로 그 사이에 또 5.8%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권이 낙하산을 할 때 문재인 이하 모든 민주당 사람들이 다 낙하산을 적폐라고 하더니 이 정권은 더 노골적으로 캠코더로 꼽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왜 지난 정권에 때는 비판하다가 너네들은 더 하냐고 하니까 이제 판사가 해결을 해줬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으로 한마디로 국가의 기강이 엉망이 돼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권과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행정부서가 협의하고 지시받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관행이다. 그리고 당연한 인사권과 감찰권의 행사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은 연 5,3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캠코더 임원이 작년에는 46점인데 올해는 66.7이 됐어요. 자, 여기에 지난해 11월 국감 끝나고 임명된 송병곤 GKL 이사는 노무현이 설립했던 그 문재인과 노무현이 공동으로 설립했던 법률사무실에서 32년간 송무 업무, 그러니까 서류 이렇게 다루는 업무를 했다는 겁니다. 노동인권연대실장을 지낸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카지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거기에 이사로 보냈습니다. 올 2월 달에 GKL에 취임한 김동범 이사는 사교육 업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연극단체 경영이 전문대 여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김동범이라는 사람은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북한의 한마디로 시청료, 지적재산권 대신 받아주던 한국방송국을 다니면서 남북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의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GKL이 최순실 사태 당시에 그 무슨 스포츠팀 창단 압박을 받았다고 욕을 먹었던 단체인데 이 GKL에다가 현 정권이 그냥 건달들을 다 내리꼽고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가지고 좀 빚을 낸 좌파 한 문화계 인사는 서명숙이라고요. 문재인 부부와 인연 때문인지 한국관광공사 이사로 갔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전화와서 응모해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2012년에 낙선하고 제주도에 왔을 때 같이 올레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관광공사 그뿐 아닙니다. 노사모 출신 이상호라고 있죠. 유명하죠. 미키루크인가 이름을 썼다는. 그 사람이 이제 총선 나간다고 3억짜리 상임감사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자, 여기가 잘 안 알려졌지만은 아주 짭짤한 데인데 노무현 비서관을 내정했다가 갑자기 문재인이 후배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문재인 후배 이 배갑상으로 인선을 의결하니까 내정이 되었던 노무현 비서관 최광웅 씨가 이 정권의 인사가 이 모양이니 환경부 장관이 감옥 갈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배갑상이 부산에서만 조금 알려진 이호철 문재인의 경남고등학교 1년 후배이자 이호철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조홍천은 빼주고 또 이제 곽상도나 황교안은 겨냥한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2006년 12월에 지지율 5.7%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 노무현은 2007년에는 지지율을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라 무조건 비판하는 거를 비판을 안 들으려고 한미 FTA 타결을 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는 은퇴했는데 이때 노무현 지지율이 2006년에 5.7%까지 떨어졌을 때 다 도망가서 여당이 해체됐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년 총선을 이길 거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들은 지금 4.3 재보선은 포기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해찬은 재보선 유세를 가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여영국이한테
창원 성산을 단일화 시켜줘버리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기면 뭐 다행이다. 한국당을 심판한 거다. 고성 통령은 원래 어려운 거고 창원만이라도 정의당이 이기면 다행이다는 거. 정의당이 지면 그건 정의당이 진 거고 그거는 우리 텃밭하고 관계없는 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발을 빼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문 정권이 총선까지의 과정에서 힘을 뺀 거냐? 절대 아니죠. 지금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또 황교안, 곽상도를 겨냥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황교안이나 한국당의 나경원 집행부를 기를 죽이는 겁니다. 나경원과 황교안이 겉으로는 뭐라고 해도 지금 떠드는 소리가 저쪽에서는 직접 겨냥하는데 이쪽이 저쪽 보고 떠드는 소리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김학의 특검과 드루킹, 문다의 특검을 같이 하자 이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 너네들 퉁치자 소리구나 해석을 하지 진짜로 너가 같이 특검을 할 거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을 뭘 들고 놓으면 제압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더 큰 걸 갖고 너네들 겁줘버리면 너네들은 깨갱하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 황교안은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밖에 나와서 밥 늦게 먹기 운동하던 한국당을 다 들어가라고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집어넣었습니다. 황교안 뜻이 없이 나경원이 혼자서 있겠어요? 원래 검사 판사는 상의하지 않습니까? 둘이.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문재인이 자기를 좀 봐줄 줄 알았어요. 황교안도 계산을 하겠죠. 아, 문재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복덕방에서 하는 스타일 계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복덕방 하시는 분들요. 그러면 그냥 시중 저작거리의 수준이라고 할게요. 자,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하는 수준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은 내리갈 거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문재인 지지가 높을 때는 맞서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끔씩은 그냥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아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갖고 나경원이나 내가 좀 떠들자. 그러면 한국당이 목소리가 달라졌다. 한국당이 세졌다. 잘한다. 우리 지지자들은 박수를 칠 거다.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 지지율은 올라가고 문재인 지지가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바닥에 가서 힘도 없을 때 밟아서 잡고 나는 대통령 되면 총선 이기면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생각은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칼자루 쥐고 있는 문재인 쪽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꼼수 쓰기로 말하면 이 문 정권은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고 제가 아까 2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반해 이 한국당의 수준이라는 거는 거기 훨씬 못 따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은 무슨 짓거리든 여태까지 듣고 보지도 못한 짓거리를 과감하게 안면 몰수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쥐가 지금 특검청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걸 덮기 위한 외압이 자행되고 은폐 의혹이 있다고 지금 지가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를 10년 전의 일로 돌려서 거기에 박근혜 전 정권을 끌고 넣어서 황교안과 곽상도를 겨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 정권의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과 같은 짓거리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은 여기서 끝을 보겠다고 하지를 못해요. 지금 선거 2개 이기려고 고기만 꽂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원 선거까지 이기면 우리한테 확실히 주도권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지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져버리는 것도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평화당이나 정의당 이런 게 질이 멸렬해져야 내년 대선에서 여권 단일 정당으로 가는 거지. 또 정의당이 좀 살아나가지고 한 7, 8% 까먹거나 연합공천하자, 뭐 공천 나누자라든지 이렇게 놓으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석은 어차피 우리가 안 될 거 과감하게 포기해버렸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여기에 이제 이기면 황교안이 공이다 하고 이렇게 붕 띄우겠죠. 물론 수치상으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합치면 창원 성산에서 압도적이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는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바닥 정서가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한국당이 이거 이겨봤자 그야말로 국지적인 전투 하나 이기고 전체 전쟁에서 지는 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학의를 가지고 지금 벌써 황교안을 엮습니다. 지금 김학의에 황교안이 엮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카드를 뽑아내지도 않았어요. 이 정권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과는 차원이 다른 정권이다. 노무현은 사실상으로 패배를 받아들였고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고 힘을 빼기 시작했고 본인을 오히려 뒤를 봐줄 딜이 되기를 박근혜나 이명박 쪽에 시종일관 카드를 던졌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게 아니라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친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좌파 세상을 만들고 가겠다. 우리가 지는 것은 상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지금 정권을 잡아서 칼자루를 진 입장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유일한데 지금 어느 하나 싸워서 얻어내지도 못하고 국민 지지를 모아내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 둘이 앉아서 지금 한국당을 문재인 페이스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황교안이 이렇게 지금 판이 돌아갈 줄 알았으면 자기가 창원 성산에 나갔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 가서 살면서도 나는 위험 부담을 더 이상 감수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 이게 지금 한국당의 행태이자 체질입니다. 나경원이 지금 박정길 판사 탄핵하겠다는 이야기 제가 오늘 해야 된다는데 안 하잖아요. 할 생각이 없어요. 청와대가 압력 넣었다. 자, 청와대가 압력 넣은 거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주변 사람이 공개적으로 떠드는 걸 가지고 압력 넣었다. 그건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에요. 한국당이 박정길 판사, 정치 판사를 탄핵을 갖다가 발의를 해서 그게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제 정치 판사는 딱 기록을 해가 이 탄핵이 발의됐다고 하면 1호 판사 탄핵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판사들한테 앞으로 압박이 되겠습니까? 싸움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너네는 어디로 설래? 하고 압박도 하고요. 평화당 너네들도 똑바로 해라고 압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런 수를 못 씁니다. 바보라서 못할까요? 아이, 그러면 국민이 싫어하고 사법부를 건드려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지 않는 행동, 겁이 나는 행동들을 무마시키고 합리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총선 대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붕괴의 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어요. 박정길 판사의 김은경 기각은 그 대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멀쩡했던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면서 무너지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도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결된 행태가 아니에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도 한마디로 이 지배층의 지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수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로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수단이던 민주주의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당이 민주주의 파괴를 그냥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나경원과 황교안의 방향 없는 그냥 두루뭉실한 추상적인 목소리예요. 환호하고 박수 치다가요. 어느 날 눈 뜨고 나면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대중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